오늘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측이 성추문 입막음돈 공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며 후안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해 9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한인 2명도 적발되었습니다. 보잉 여객기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잉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치고 비상 착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FDA가 도브 등 주요 헤어케어 제조업체의 드라이 샴푸 제품 리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뉴스 채널 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성당 밖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신발로 아기 예수상의 목을 부러뜨리는 장면이 포착돼 증오범죄로 조사됐습니다. 맨해튼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립공원의 수영장 무료 이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TV 토론을 통해 유권자 표심을 얻는 것은커녕 자신의 고령과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키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진행된 대통령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과 인지 능력 저하를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불안감만 심어줬다는 비판과 함께 재선 중도 포기, 사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81세 고령의 나이에 재선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으로부터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946년생으로 올해 77세인 텍사스 15선 연방하원의원인 로이드 도겟 의원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TV 토론에서 비참한 토론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으며 트럼프의 범죄 및 사법 리스크를 들춰내기에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과거 제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이 재선 도전 포기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듯 이제 바이든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바이든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후보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잠재우고 지지를 얻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을 소집해 온오프라인 회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대안도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불거진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캠페인 측은 언론 인터뷰 등 지지자들과 유대감을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날짜로 오는 21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발표할 공화당 전당대회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18일 개최돼 시기상 문제가 없으며 민주당은 각 주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장에 모이기 이전에 호명 투표 등을 할 수 있게 이미 당규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 조기 지명은 지난주 토론에서 부진한 성과를 거둔 후 그를 대체하려는 당내 잡음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가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도 후보를 중심으로 더욱 단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측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확대하는 등 토론 여파 진화에 나서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유권자와 언론인과의 만남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와의 타운홀 미팅, 언론인과 1대1 인터뷰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매체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토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여론조사를 배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다른 우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주주의와 신뢰에 있어 바이든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성추문 이마금돈 형사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최근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년 대선 전복 모의 혐의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면책 특권 결정이 나온 이후 유죄 판결 무효화 시도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후안 머친 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유죄 판결 파기와 함께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을 9월 18일로 연기하겠다고 오늘 트럼프 변호인단에게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맨해튼 지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요일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권 판결에 따라 성추문 관련 유죄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재판 초기에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 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1일 6대3 다수 의견 판결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성추문 관련 공판이 늦춰짐에 따라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결 덜게 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전국적으로 193명을 대거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는 한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전체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기 액수는 총 27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엠트랙 감사실은 건강보험 청구인과 공모해 건강보험 허위 청구를 허용한 한인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했습니다. 연방검찰이 공개한 헬스케어 집중 단속 자료에 따르면 39세 한인 최 모 씨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 기소돼 뉴저지 뉴워크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컬 빌링 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는 엠트랙 헬스 플랜 직원들과 공모해 제공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공모한 직원들에게 현찰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 씨의 건강보험 허위 청구로 엠트랙 헬스 플랜이 입은 손해액은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95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는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 또는 범죄로 인한 이익 혹은 손실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 부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씨 등과 공모한 엠트랙 헬스케어 플랜의 전 현직 직원 10명 역시 헬스케어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의료 사기 공모로 엠트랙 헬스케어 플랜이 입은 전체 손해액은 1,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플로리다 올랜도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도 연방검찰 플로리다 중부지검에 체포돼 규제 약물법 위반 및 처방 남용 혐의 등 헬스케어 사기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에 대한 일련의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보잉 항공기가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 명이 다치고 비상 착륙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기류가 얼마나 심했는지 승객이 천장을 뚫고 들어가고 좌석 곳곳이 파손될 정도였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남미 우루과이로 향하던 스페인 국적 에어 유로파 보잉 여객기가 어제 비행 중 강한 난기류를 만나 탑승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어 유로파 소속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난기류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브라질 동부의 나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에어 유로파는 SNS에 올린 성명에서 몬테비데오로 가던 여객기가 강한 난기류로 인해 나탈로 우회했다며 여객기는 정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현지 지역 보건당국은 승객 30명이 찰과상과 정형 외과적 외상으로 나탈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기종인 카타르 항공의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지난 5월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향하던 중 난기류를 만나 탑승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기종은 다르지만 앞서 지난 5월 21일에는 런던발 싱가포르 항공 보잉 777 여객기가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미얀마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CNN은 에어 유로파 항공기의 손상이 안전 오작동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보잉은 최근 회사의 안전 문제를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온난화로 인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지난 40년 동안 난기류가 50%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FDA가 Dove, Swab, Nexus 등 주요 헤어케어 제조업체의 19개 드라이 샴푸 제품 리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2년 이미 리콜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벤진이 저농도로 검출돼서였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미국 식품의약국은 주요 헤어케어 제조업체의 드라이 샴푸 에어로졸 제품 19개에 대한 리콜 업데이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리콜은 원래 2022년 10월 Dove, Nexus, Swab, TG, 트레스메 브랜드의 제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1년 10월에 생산된 제품들로 제품 테스트 결과 벤진이 저농도로 검출되었으며 당시 FDA는 리콜 발표 이유를 제품 안전성과 승인되지 않은 성분으로 언급했습니다. 벤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립암연구소는 이 화학물질이 백혈병과 또 다른 혈액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리콜에서 유니레버는 내사를 통해 벤진의 원인을 프로펠런트에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FDA 업데이트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은 Dove, Nexus, 트레스메 및 스와브의 제품 155만 9,190개, 그리고 2개의 TG 브랜드 메드와 로컬릭의 제품 55만 9,844개입니다. 또한 저번 달에 FDA는 이 리콜을 클래스 2로 분류했으며 이는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행됩니다. 리콜된 제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unileverrecall.com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877-270-7412로 유니레버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뉴스 채널 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팍스 뉴스가 헌터에게 굴욕감을 줄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나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스 뉴스는 2022년 헌터 바이든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6부작 프로그램에서 헌터 바이든의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터 바이든은 팍스뉴스와 팍스뉴스 미디어를 상대로 영상 연구 파기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헌터 측 변호사는 소장에서 팍스뉴스가 굴욕감을 줄 목적 등으로 동의 없이 나체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가 해당 방송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건 공평과 양심에 반한다며 금전적 이익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헌터 측은 문제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했다며 시청자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허구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해 헌터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헌터 바이든의 뇌물수수 및 해외 로비 의혹 관련 모의 재판을 극화한 것으로 헌터는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4월 영상을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고 팍스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했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일부가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 미디어는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며 헌터 바이든이 자초한 뉴스 가치 있는 사건을 커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성당 밖에서 한 택시 운전기사가 신발로 아기 예수상의 목을 베는 장면이 카메라에 부착돼 중호 범죄로 조사됐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과 브루클린 교구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SUV 택시를 운전하던 운전사가 일요일 오전 5시 30분경 퀸즈 플러싱에 있는 성가정 로마 가톨릭 성당 앞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길을 건너 신발을 벗은 뒤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의 흰 대리석 조각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어 택시 운전사는 신발로 마리아와 요셉상의 머리를 때린 후 예수상의 주위를 돌려 예수의 머리를 내려쳤고 예수상의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손에 신발을 든 채 침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본당 사제인 션수키엘 신부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불안한 사건이며 어제 미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겁에 질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성가정은 우리 종교 공동체의 기초이며 이 동상은 우리 본당과 교구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클린 교구에 따르면 이 동상은 42년 동안 성당 밖에 있었으며 일요일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20,000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마리아와 요셉 조각상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없이 온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지난 2021년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한 바 있는데요. 맨해튼 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인해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인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선거 패배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뉴욕주의 변호사 및 법률 고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2021년에도 줄리아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줄리아니가 선거 조작 관련 음모론을 퍼뜨려 여론을 어지럽게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욕주 징계위원회에서 그의 거짓 음모론 유포에 대한 징계 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에 허위 여부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발언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기록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그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국가 분쟁과 폭동을 부추겼으며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83년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취임해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그 성과를 인정받아왔지만 2020년 대선 결과 조작 관련 음모론을 퍼뜨리며 변호사 정지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비소돼
1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작년 12월 개인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공원의 수영장 무료 이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청소년 및 아동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해 아이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잠시 내려놓고 바깥 활동과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뉴욕 주정부에서 뉴욕 주립공원 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Get 오프라인 Get 아웃사이드 캠페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세부터 4세 사이에 영유아 사망 원인 1위가 익사이고 5세에서 14세 사이에 아동 및 청소년 사망 원인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구조요원 확보 및 주립공원 내 요원들의 급여 인상 및 인력 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뉴욕 주립공원 구조요원 채용과 수영장 시설 관리를 위해 총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수영 강습과 교통 지원에도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아이들이 소셜미디어 세상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인한 중독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통한 투자에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20일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아내는 세이프 포 키즈 액트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뉴욕주 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이용자가 검색하지 않은 중독성 피드를 제공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 기록을 근거로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NYPD는 5주간 진행된 We Will Find You 2 작전 동안 당국은 어른들에게 범죄 행위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잦은 가출을 하게 된 아동을 포함해 심각한 실종 아동 41명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은 성범죄자 1명과 강도, 부모 납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다른 2명도 체포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에서 발견됐고 일부는 계단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종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실종 아동은 성매매와 노동 착취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고하고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하버스트로우 경찰은 어제 오후 4시쯤 웨스트 스트리트과 파먼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포무나 출신의 29세 크리스티안 알바라도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지역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알바라도는 수차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나이악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격 사건이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냈는지, 이번 사건이 말다툼에서 비롯됐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에서 지난해 9월 5일 시작된 단기 숙박 규제와 관련해 시 전역에서 전체 지원자의 35.4%인 2,242곳만이 승인받은 가운데 당초 시가 노렸던 임대료 하향 등 주택 공급 원활화 목적과는 달리 호텔비 상승 외에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247곳에 달하던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는 규제 시행 후 올 4월 기준 3,705곳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할러데이 시즌에만 호텔 숙박비가 20% 치솟았고 전반적으로는 10%가량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에어비앤비 자체 조사를 인용해 시내 관광객들이 에어비앤비 규제로 인해 시를 찾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팬데믹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주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2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7%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에서 1,100명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차량 탑승자였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꼽혔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전철 지연 사고에도 불구하고 NJ 트랜짓이 예정대로 운임 15%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줄어든 승객 수에 따른 손실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는 매년 7월 전철 버스 요금이 각 3%씩 오릅니다. 이에 따라 로컬 버스 1달러 60센트에서 1달러 80센트, 저지시티에서 포트 오토리티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편도 버스가 2달러 50센트에서 4달러, 텀스리버에서 포트 오토리티로 향하는 편도 버스가 21달러 25센트에서 24달러 40센트, 허드슨 버겐라이트 레일 2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5센트 등 새 요금이 책정됐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